그날은 참 별일 없던 날이었어요. 마당에 빨래를 널어두고 커피 한 잔 하려던 찰나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폰 못 보셨어요? 방이며 부엌이며 온 집안을 찾던 그 아이가 잠깐 외출한 사이 식탁에 놓인 핸드백 속에서 낯익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그게 며느리 폰이겠거니 싶어서 조심스레 꺼냈죠. 화면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고요. 전화를 건네주기 위해 손에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스쳐 지나간 문자창 속 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망구.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 장난으로도 그런 말 쓰잖아.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자를 확인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번호는 아예 할망구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그간 함께했던 날들, 웃으며 김장하던 순간들, 명절에 정성스레 갈비찜을 내주던 저의 손길들이 전부 조롱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식탁에 앉아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이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저는 괜스레 말이 줄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스스로를 속여보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왜? 라는 질문만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분명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첫인상부터 무척 야무지고 똑 부러졌습니다. 어색한 자리였지만 저는 속으로 참 마음에 든다 싶었습니다. 저런 애라면 우리 집안에 잘 들어오겠구나. 혼수며 결혼 준비도 다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시댁이니 처가니 구분 없이 하자고 했고 저도 마음을 열고 배려하려 애썼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했습니다. 생일엔 케이크를 사주고 명절엔 음식 만들기 힘들까봐 일찍 일어나 전부 혼자 준비했죠. 어느 날은 그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기에 해장국을 끓여두고 문 앞에 조용히 놓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할망구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식품이었고 눈치껏 조용히 살아야 할 사람이며 지워도 상관없는 존재였던 거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모른 척 넘어갈까? 아니면 한 번쯤 따져볼까? 그러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조용히 제 방을 치우기 시작했고 옷 가지며 책이며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린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집 내놓을 거다. 아들은 깜짝 놀랐고 며느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 한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을 팔아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골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마당엔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텔레비전 소음도 들리지 않죠.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서러워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나 싶어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덜 아픕니다.
다시 그 아이를 마주하게 된다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다. 한때는 며느리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손주에게 줄 장난감을 고르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두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없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보단 혼자라도 나를 아껴주는 삶이 낫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친정 식구들조차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몇 번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건 단지 전화번호를 지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더군요. 마음에서 한 사람을 지워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의 나무에 물을 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물음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곤 했습니다. 제가 예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뎌온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이라고.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제 이름을 본 그 순간 제 속엔 쌓이고 쌓였던 감정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마 그 아이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사실 저는 며느리와 크게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제가 먼저 물러났고 불편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방식대로 살게 해주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며 제 기준을 거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저 혼자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다 하시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냥 간단히 하시지.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땐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 너라도 와서 도와주든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든가. 그 말 한마디조차 바라면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 또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하지만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속이며 살 수 없다는 걸 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온 지 몇 달쯤 되었을까요?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하니 마을 회관 행사라도 종종 오라고 권유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적막함을 이기기 위한 발걸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인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다는 것,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장터를 같이 가기도 하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모처럼 노을진 들판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친구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영자야,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대충 짐작은 가.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슬펐는지 너 스스로는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모르겠구나. 내가 아팠다는 걸, 상처받았다는 걸 누군가 알려줘야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거죠.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 휴대폰에서 내 이름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존재가 한낱 웃음거리로 느껴졌단다.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지냈던 모든 날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느낌이었지. 지금 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단다. 이 편지는 너에게 잘못을 묻기 위함도 용서를 강요하기 위함도 아니란다. 다만 내가 어떤 말 하나가 누군가에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보냈는지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그저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로 모든 게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한때는 며느리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렸지만 이제는 그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복수하고 되갚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상처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 저는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이 더 어렵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꿈을 꿉니다. 손주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뛰어오는 꿈. 그리고 며느리가 뒤에서 미소 짓는 장면. 그 장면이 현실로 돌아오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작은 바람처럼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편지를 보낸 지 몇 주가 지나고 그 아이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복잡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굳이 연락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은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여름이 가고 어느덧 아침마다 풀벌레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골집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장 먼저 몸을 반응하게 만듭니다. 아침이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밤이면 이불을 하나 더 덮게 되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말린 고추를 다듬고 있는데 마을 회관에서 함께 봉사하던 정숙이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영자 씨, 혹시 자녀분들 중에 며느님이 서울에서 가게 하시는 분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속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가요? 예, 뭐 옷가게 비슷한 걸 한다고는 들었는데요. 정숙이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 다녀오는 길에 들렀다가 그 가게에서 마네킹 옷 보고 있었는데 거기 점원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아주 똑 부러지고 깔끔한데 요즘은 좀 말이 없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영자 씨 얘기를 그 가게 안에서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도 아팠던 걸까? 나처럼 그 아이도 후회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연락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모욕은 아닐까?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고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속은 그보다 더 얼얼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설 지나고 우리 집에 한번 오면 안 돼? 다 같이 밥 한 끼만 먹자. 애도 많이 보고 싶어 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억지로 말을 끊더군요. 엄마, 너무 늦지 않게 와.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이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았습니다. 후회. 그 단어는 요즘 따라 점점 제 일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무엇을 후회하는 걸까? 참았던 날들을?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아니면 너무 늦게 떠난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긴장된 얼굴로 꾸벅 인사하던 그 모습,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 흘리던 모습, 그리고 아이 낳고 처음 안았을 때 떨리던 손, 그 모든 순간들이 할망구라는 이름 하나로 덮여버렸다는 사실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떠난 이유는 그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이상 함부로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한순간이고 상처는 오래 남는다는 걸 살아갈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다음 주 마트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도시 나들이를 했죠.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제 뒤에 있던 젊은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나 지금 시댁 갔다 오는 길이야. 피곤해 죽겠어. 피곤하다는 말투엔 원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며느리도 저런 기분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 아이에겐 늘 의무였던 건 아닐까? 무언가를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아이가 피곤하다는 신호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실수한 것이 많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따뜻하게 하면서도 내가 옳다고만 믿고 그 아이의 방식은 무시했던 건 아닐까? 저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삼켜왔죠. 하지만 그 아이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언어로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예의 없음이라 단정지었던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하나로 그 모든 과정을 배신이라 판단해버린 저 자신에게도 지금은 조금씩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큼 그 아이도 상처였을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김영자의 후회 노트. 첫 장에 적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왜 그토록 오래 참고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저도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던 저의 침묵은 그 아이에겐 차가운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도 노트에 글을 쓰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그날의 날씨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날 떠오른 기억들, 떠나기 전까지 있었던 말과 행동, 그리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에게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던 날이 떠올랐다. 내가 힘들어 울던 날, 난 등을 두드리기만 했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하지 못하고, 그렇게 노트 한 권이 차오를 때쯤 손주가 그리워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제게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웃으며 할머니 무릎에 안기던 아이. 가끔 손에 과자나 장난감을 꼭 쥐어주며 이건 할머니 거야 하던 아이. 그 아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제가 얼마나 쉽게 그 아이를 끊어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감정에 휘둘린 채 다른 모든 것까지도 함께 놓아버렸던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는 사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작부터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고 갈비찜 재료며 전 부칠 재료를 준비했을 테지만 이젠 그런 일과도 모두 저 멀리의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집 앞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손주가 그린 그림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 또 오면 안 돼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은 빈 여백보다 그 한 문장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고 꽃밭 사이를 뛰어가는 꿈. 그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같이 가요. 그 꿈을 꾸고 나니 다시 노트를 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웠다. 서운했다. 미안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너를 생각한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적힐 때마다 제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안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일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저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혹시 다음 달 아이들 미술 수업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 미술 보조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종이에 크레용을 쥐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곁에서 저는 어느새 잃어버렸던 웃음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멀리 살아서 못 봐요. 할머니 냄새가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감정 하나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저는 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다시 조용히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만의 문제도 그 아이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든 그 아픔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정답을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지금도 마당에 나가면 손주가 뛰놀던 상상 속 장면이 떠오릅니다. 작은 돌멩이를 주워서 보물이라며 제 손에 꼭 쥐어주던 그날들. 그 기억들이 저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존심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경계선이니까요. 하지만 그 경계선이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를 다시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말없이 인정하고 조용히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날이 온다면 저는 예전처럼 전을 붙여놓고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놓고 이렇게 말하겠지요. 잘 지냈니? 그 한마디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 작은 마을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오셔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셨다고 들어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작은 마을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는 묻더군요. 왜 도시를 떠나셨나요? 순간 수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 할망구라는 이름, 말없이 밥을 먹던 그날의 식탁, 그리고 손주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던 그 따뜻한 무게까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이름이 필요했어요. 제 목소리도요. 그 말에 기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기사는 작은 마을 신문에 실렸습니다. 김영자 씨 혼자가 된 후 다시 자신을 만난 이야기.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영자 언니 멋지다. 그 마음 나도 알아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되더군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전에 함께 살던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 그 기사 봤어요. 요즘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며느님도 그 기사 봤대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봤다고요? 왠지 모르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속이 뒤틀리기도 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 말을 듣길 바랐던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그 아이도 내 속마음을 그렇게라도 알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당에서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던 저는 무심코 대문 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 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얇은 코트 자락을 여미고 있던 그 아이는 어색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숨을 한번 고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지도 반갑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앞마당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냥은 못 있겠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안고 나오는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어릴 때 그런 말 자주 쓰기도 했고, 정확히 왜 그렇게 저장했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을 보이면 이 대화가 다시 감정 싸움으로 흐를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신경 써주셨는지. 사실 그게 부담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좀 모질게 행동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손주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얼굴 그릴에서 그렸대요. 계속 보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상자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얼굴 하나, 양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저희 집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밥 한 끼만 같이 드셔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달란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엔 변명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처럼 혼자서도 많이 울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떠났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끝내 서로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남은 생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었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제 안의 상처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어쩌면 우리 둘이 닮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고단했겠구나. 그동안 나만 힘들었다고 여겼지만 그 아이 역시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상자. 손주가 그린 그림과 함께 있었던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림 뒷면에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오면 나 생일 파티 제일 먼저 초대할 거예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움이 울컥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테죠. 할머니가 왜 집을 떠났는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손주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도 텃밭도 그대로 두고 작은 찻잔에 물만 끓여놓고 종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되새기며 머릿속으로 수십 번 그 집의 문을 다시 열어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나,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발소리, 그리고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 그 상상 속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는 바람에 몸이 자꾸 현실과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버스를 탔습니다. 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장을 받고 낡은 헝겊으로 가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구마, 집된장, 직접 만든 참기름, 그리고 손주가 좋아했던 사과과자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 그 집 문을 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가족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상담이라는 걸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가장 마음 깊이 남아있는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할망구. 그 단어는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단어를 내 입으로 꺼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단어가 지금도 당신을 규정짓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 상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죠. 드디어 손주의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졌고 저는 묵묵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고 옷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밝은색 카디건도 꺼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 들어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시내, 익숙했던 골목, 그리고 그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손주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말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의 두 팔이 제 허리를 감싸는 순간 나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면은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생일 파티는 조용하고 따뜻하게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진 않았지만 작은 케이크와 몇 가지 음식, 그리고 손주의 웃음만으로도 그 자리는 꽤 근사한 온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단한 화해나 해명의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조금씩 배워볼게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괜찮다는 말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해받는 것보다 그냥 나도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야. 그날 저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버리고 나온 길이 아니라 무언가를 잠시 맡겨두었던 집에 다시 다녀온 기분이랄까요? 다음 날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이 다시 시작된 건지, 무엇이 끝난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며느리와 나는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보낸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조그만 손으로 그린 그림을 흔들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다음에 우리 학교에도 오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할머니 쓸 거예요. 휴대폰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은 밝고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너머로 문득 며느리의 표정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상을 찍는 손끝의 떨림, 웃음 뒤에 감춰진 복잡한 감정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영상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족은 내가 품을 때는 힘들고 놓고 나면 그리운 존재.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문 하나쯤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명자로서 설 수 있는 거리에서 머물기로요. 며느리에게도 그 거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손수 만들어준 반찬을 받아들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그 아이의 침묵이 어쩌면 감정이 서툰 사람이 말없이 버티는 방식이었는지를 이젠 압니다. 말로 하는 사과보다 말없이 묵묵히 문을 열어주는 행동 하나가 오히려 진심을 더 정확히 전할 수 있다는 걸요. 며느리와 나는 그날 이후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손주의 학교 행사 같은 날에만 짧은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도가 딱 좋았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을 만큼의 거리, 존중과 무관심 사이, 균형을 이루는 온도. 한 번은 며느리가 직접 만든 된장을 보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그 된장 단지에 묻은 손자국과 정성은 쉽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저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고마워. 향이 참 좋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찌개를 끓이며 된장의 짠맛과 제 감정의 씁쓸함이 이상하게도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그 아이 나름대로의 세상과 싸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시어머니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의 미술 수업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 가끔씩은 동네 아이들과 같이 풀피리를 불기도 합니다. 언젠가 손주가 여기로 놀러 온다면 그 아이에게 풀피리 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제 삶의 조각들을 그 아이 손에 조심스레 건네고 싶습니다. 아직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말이 서로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엔 며느리에게서 책 한 권이 도착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책갈피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몇 장엔 짧게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 많이 참았고 때때로 너무 쉽게 말해버렸다. 그 구절 아래 그 아이의 필체로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그 책을 덮고 나서 저는 천천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난 겨울부터 써왔던 제 후회 노트의 일부를 복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덧붙였죠. 나도 아직 배우고 있어. 우린 누구보다 다른 두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닮은 마음으로 살아왔을지 몰라.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려 손글씨였습니다. 어머니, 그 노트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아팠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종이에 단 한 줄을 썼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중이야. 하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는 않은 것 같구나. 그날 정오 무렵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손끝에 햇빛이 닿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살갗을 타고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때 나를 할망구라 불렀던 며느리도 지금은 그림을 그리며 제게 사랑을 전하는 손주도 다시 연결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내게 상처였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회복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 모두가 내 인생의 일부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나는 느슨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카드 한 장이었고 가끔은 마트 영수증 뒷면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딱히 대화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애씀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살진 않아도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 한켠에 조용한 바람 하나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에 무 대신 애호박 써봤어요. 조금 싱거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고들빼기 김치를 조금 담갔어요. 예전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문장들이 오가던 어느 날 손주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학예회 나가요. 할머니 오실 수 있어요? 그 목소리에서 설렘과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꼭 갈게. 서울행 기차 안 저는 다시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손에 이끌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작고 따뜻한 생명체 하나가 담요 속에 쌓여 있었죠. 그 아이가 처음 제 품에 안겼을 때 나는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나도 다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라는 역할도 아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아닌 그저 할머니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학예회는 작은 교회당을 빌려 열렸습니다. 손주는 합창 무대에서 맨 앞줄에 서 있었고 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지난 수년간의 마음고생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따뜻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나오는 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기특하게도 저를 위해 그려온 종이꽃을 내밀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가 돌아가는 기차역까지 함께 나와주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기 전 잠시 벤치에 앉아 있었죠. 햇살이 느긋하게 벤치 등을 비추던 그 순간 그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몇 번이나 연락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또 상처가 될까봐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저 서로가 아플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지.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손주, 옆에서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며느리. 기차가 출발할 때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수진아. 그 이름을 부르며 나는 내 마음속 오래된 오해들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골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장면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주의 웃음,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기차가 떠날 때의 기묘한 고요함까지. 며칠 뒤 집 앞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멋없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텃밭 가꾸기예요. 편지와 함께 손주가 직접 그린 작은 씨앗 봉투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씨앗. 나는 그 봉투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다시 서로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고 언젠가 꽃을 피울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쪽파 몇 줄, 고추 모종 두세 포기, 그리고 손주를 위한 당근 씨앗 몇 알.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나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텃밭에 저 아이와 함께 서게 되겠지. 아직 많이 서툴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날 이후 처음부터 다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보고 답답하다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쌓인 마음이 가장 단단하다는 걸요. 봄이 오기 전 시골집에도 비닐하우스를 하나 들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덕분이었지요. 단순한 농작물 재배가 아니라 외로운 노년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더군요. 그날 저는 첫 모종을 심으며 땅에 쪼그려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씨앗도 누군가의 기대를 먹고 자라는 거겠지. 손주가 보낸 가족 씨앗이라는 그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나도 엄마도 아빠도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일 겁니다. 가족. 다시 그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느리와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부담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짧은 문자 속에는 우리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감정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문자에 답하지 않았지만 집안 책꽂이에서 오래된 상장을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받았던 글짓기 상장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글씨체도 닮아 있더군요. 글의 구성도 단어를 고르는 습관도 그 속에 이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만큼 나도 누군가의 일부였구나. 며느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켠이 복잡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언젠가 복지센터 프로그램 마지막 날 다른 어르신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식이랑 사이 좋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말에 그분은 웃으시더군요. 사람 되는 게 제일 어렵죠.
가족한테 사람이 되는 건 더 어렵고 그 말이 괜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방학을 하면 이 집에 며칠 데려다 함께 살기로요. 며느리에게 그 제안을 하자 그 아이는 예상과 다르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이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 말 뒤에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불편함이 아닌 조심스러움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는 말보다 마음으로 전하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방학이 시작되던 날 손주는 조그만 캐리어를 끌고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어깨에 짐보다 큰 가방을 메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엔 텃밭에서 수박도 키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근데 수박은 좀 오래 걸려. 시간이 필요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괜찮잖아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시간 걸렸잖아요. 손주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품고 살았는지, 그 단어 하나에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이 멈춰 있었는지를. 그런데도 그 아이의 말이 그 모든 설명과 해명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와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작은 창으로 여름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밤 공기는 살짝 눅눅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귓가에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괜찮아지는 중이구나. 그 다음 날 손주는 마을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같이 논다며 신발을 신고 뛰어나간 뒤 저는 오랜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저는 다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와의 관계가 중심이었지만 그 사이사이 빈틈에 나 자신을 다시 채워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이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텃밭 한 귀퉁이에 앉아 나는 다시 노트를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후회 노트가 아니라 다시 피는 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노트의 첫 장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나,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의 말로 다시 일어선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숨고 싶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상처를 품은 채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내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름을 내 아이들도, 내 며느리도, 내 손주도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도서관에서 성인문예 교실을 연다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6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글쓰기 수업도 병행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문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면서도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적어볼 기회가 없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등록을 했고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회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저처럼 늦게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고 서툰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그 풍경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첫 시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일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좋았습니다. 더듬더듬 적는 한 글자 속에 지금까지 내 안에 쌓였던 말들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제가 쓴 짧은 글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첫 문장을 썼다. 김영자. 이 이름은 이제 나를 미안하게 하지 않는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글씨 참 따뜻해요. 그 글씨체가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속엔 미안함도 다정함도 조심스러움도 담겨 있었고 그 무엇보다 이해라는 단어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저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가는 말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며느리에게서 작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수건 2장과 손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에 많이 춥죠? 이 수건은 제가 할머니 드릴 때 쓰던 재봉틀로 만든 거예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건을 얼굴에 대는 순간 햇살 냄새 같은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있던 작고 정갈한 땀 자국 하나. 그 흔적이 제 가슴을 오래도록 눌렀습니다. 미움이 아닌 시간이 만든 다짐이 거기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없는 행동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방학을 마치고 돌아간 후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텃밭은 여전히 초록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또 하나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녀간 빈자리마다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수박씨 묻었어요. 여기엔 꽃 심어요. 할머니 좋아하는 노란 거. 이쪽엔 나랑 놀이터 만들어요. 아이의 메모를 따라 하나하나 씨를 묻고 작은 나무 막대를 세우고 물뿌리개로 흙을 적시는 동안 나는 내 삶이 다시 움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로소 누군가에게 받아야만 의미가 있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키워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뒤늦게야 알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도 그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명절 음식도 함께 나눠서 준비하자고 먼저 말해옵니다. 어머니는 반찬 3가지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해올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예전 같았으면 무심하게 들렸겠지만 지금은 조율이고 배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그토록 많은 오해 끝에 이제야 같은 쪽으로 무게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휴대폰 속에 수진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그 아이폰 속에서도 아마 지금쯤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비록 그걸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이제는 상처받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복지센터에서 글쓰기 반 친구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유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집을 나왔던 얘기예요. 모두들 조용히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용기가 너무 부럽네요. 그런 상처를 겪고도 다시 관계를 열 수 있다는 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나는 상처받았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지우며 살지 않습니다. 나는 김영자,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야기로 하루하루를 다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 하루하루가 유난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떨어진 잎들을 먼저 줍고 텃밭을 둘러보며 물을 주고 방에 들어와선 1시간씩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손끝이 익숙해질수록 말로는 끝내하지 못한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나옵니다.
그건 며느리에 대한 것도 아들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내 자신을 향한 말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지금은 아주 조용한 평온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리두거나 외면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걸 늦게서야 알아챈 사람이니까요. 최근엔 마을회관에서 마을 역사 기록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각자의 삶의 조각을 기록해 마을 연대기를 만드는 일이었죠. 처음엔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복지사 선생님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글 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마을 할머니 기록자로 한 꼭지 맡아주시면 어떠세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보았고 이제는 그 글이 다른 사람의 삶과 이어지는 순간을 마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은 이름 없이 살았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 석자,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동안 마치 오래 묵은 방을 정리하듯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마을 분들도 글을 읽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지. 집을 나와서 자기를 지켜내기까지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땐 나도 몰랐어요. 그게 나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그저 도망이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비겁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마을에선 저를 기록하는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좀 쑥스러웠지만 그 호칭 안에 제 존재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글 너무 멋져요. 언젠가 책으로도 나오면 좋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조차 가볍게 넘겼을 텐데 지금은 그 말에 담긴 존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늘 그랬고 달라진 건 제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의 눈빛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와도 여전히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요즘 그림 대신 짧은 동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편을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같아. 처음엔 무서운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늘이 있어서 좋았어. 그 짧은 시 한 편에 내 지난 시간들이 위로받았습니다. 아이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나는 이제 불편하거나 조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나를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외롭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문득 고요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어느 날은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낸 나에게 주는 작은 위로입니다. 며느리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아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마주한 적 있어요. 그게 나를 많이 바꾸게 했어요. 그 말 한 줄만으로도 내 지난 시간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요즘 친구도 많으시고 할 일도 많고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지.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 바쁨 속에서도 언제든 다시 그 아이와 마주 앉을 자리가 남아있음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부터 잘해주진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배웠고 함께하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는 마음의 거리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